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운이 좋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뒤늦게 대운이 오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이 책에서 운을 부르는 외모와 삶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귀티나게 외모를 꾸미고 마음을 가꾼다면 반드시 재물복이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당신은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에 남는 얼굴과 남지 않는 얼굴이 따로 있듯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조화로운 얼굴 또한 따로 있다. 아마 잘생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눈이 크고 잘생겼어, 코가 멋있게 생겼어, 입이 예쁘게 생겼어 라며 이목구비에 관한 것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적인 이목구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목구비의 조화다. 이목구비는 전체적인 조화를 판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멋있다 같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형을 한다고 해서 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붓이 나는 첫인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윤기 나는 피부다. 상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인상학에서도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한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물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붓티가 난다고 하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라. 과연 앞서 말한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피부를 가진 얼굴과 연결이 되는가?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이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난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공한 이후에 윤이 나기 시작했다. 또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얼굴도 한번 보라. 피부가 반들반들하다 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다. 이렇게 화장을 하라. 깨끗하게 광이 나게 말이다.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물론 선호하는 사람의 얼굴과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부에 윤기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심리학에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게 굳혀진 그 사람의 이미지로 인해 향후 행동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으로 윤이 나는 피부를 꼽는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이다. 우리는 어쩌다 연예인을 마주치면 꼭 이런 말을 한다. 연예인답다. 역시 연예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또 연예인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주 쉬운 것인데도 연예인들의 얼굴에 항상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바로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 말이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이다.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은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렇게 말이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힘든지,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판단을 했을까? 바로 얼굴이다.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많다. 음흉해 보이는데? 끼가 많아 보이는데? 사람 착해 보이는구먼. 따위의 말들 역시 전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또 즐겁다면 이건 역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이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도 생기 있는 얼굴, 사기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마라.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된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어느 누가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힘이 없어 얼굴이 푹 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겠는가?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서기, 즉 빛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상학에서는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천운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서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 즉 빛을 말한다. 삶이 변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고 이것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먼저 스스로 그 기운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 거울을 밝고 깨끗하게 두어야 한다. 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라. 분명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변화들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천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천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씻고 난다. 여러분도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더 투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해보라. 상은 타인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 얼굴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소리는 사실 얼굴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마를 보고 하는 소리다. 이마가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안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한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난다. 눈은 당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 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눈은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이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이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모양보다는 균형과 색.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한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귀걸이가 귓불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한다.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걸까? 바로 상대의 삐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여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눈이나 입, 어깨, 걸음걸이 등은 분명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분명 당신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이다. 관상을 이기는 심상.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통 상학에서는 사주불여관상이여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이나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2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몸짓은 마음의 표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한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한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번째는 편안한 몸짓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한 번씩 절을 찾을 때마다 뵙는 부처님 얼굴을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 늘 눈에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이다. 운명은 심상을 따라간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한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한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탁소 옷걸이 쓰는 부자는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막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한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적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 옷차림은 당신의 운을 막아 불행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깔끔한 차림이 신사와 숙녀를 만든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뎌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옷을 입는 데에도 적당함이 필요하다.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이것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반지를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다.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아라.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줘야 한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수오행을 의미하고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매력입니다. 매력은 외모와는 달리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생길 겁니다. 매력도 습관이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르는 아우라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가 인상을 결정한다. 아름다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멋지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세가 나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넬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실험을 어깨 폭을 좁혀 움츠린 만든 자세와 어깨 폭을 넓혀 허리를 편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고 상대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깨를 움츠렸을 때와 허리를 폈을 때 똑같은 인사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군요. 대부분의 경우 어깨를 움츠렸을 때는 존재감이 약하다, 어두워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허리를 폈을 때는 성격이 밝고 좋아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일도 잘할 것 같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새우등이 매력적으로 보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세요. 만약 새우등이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자세에 의식을 집중하면 바르지 않은 자세보다 바른 자세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만난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을 때 한 저명한 학자의 특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우등인데다가 학생들과 눈도 잘 못 맞추고 몸짓이나 손짓도 거의 없었죠. 강연 내용은 대단히 좋았는데도 중간부터 학생들 태반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강연에 대한 평가도
내용 이전에 강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차가운 반응이었죠. 이처럼 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짓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녹화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당일에 발표할 원고를 쓰고 시간을 재면서 읽는 연습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때 말하는 방식에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매력적으로 말하기 위한 방식을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목소리 톤은 듣기 편한가,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가,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할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와 같은 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몸짓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호감을 부르는 4가지 몸짓.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 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에 신경 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둘째,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 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4가지 행동 습관.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언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보면 매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난 좀 힘이 약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한편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스처를 남발하면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고압적이고 거만한 사람, 싫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해집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아우라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라고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심하게 맞장구 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맞장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장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다,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이세요. 아이 컨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일을 정말 잘하네요.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와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나요?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하면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동의하지 말고 공감하라. 권력, 지위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모두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감싸줍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선의, 이타심, 친절함과 애정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강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도 배려가 없으면 오만한 인상을 줍니다. 그 반면에 힘이 없고 배려가 있으면 아첨꾼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마련이죠.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하워드 이북 교수는 배려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려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A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게 아니라 A씨가 자신의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당신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당신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타인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당신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입니다.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때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걸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왠지 얄팍하고 경솔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이 아니라 나부터 배려하라.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한 사람은 이 배려 기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현장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자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불안하죠? 그 마음 나도 잘 알아요.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러고는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 풀어요. 라고 덧붙인 다음 웃는 얼굴로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넘치는 말과 행동이 불안했던 제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지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을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 들수록 더 귀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마음 출구 있음, 유턴. 이 책의 저자는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터득한 삶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우리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웃음의 뇌과학.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래, 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옴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삼류,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랜 세월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늘 화가 나 있는 얼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반대로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늘 웃고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될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지요. 웃으면 좋다는 건 다들 익숙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많이 웃기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웃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이 없는 생활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주기만 해도 훨씬 잘 웃을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은 어떻게 이완시킬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 근육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웃을 때 눈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잘못 주다가 째려본다고 시비를 부를 수 있어요. 코에 힘을 주는 것도 금물인데요. 코 빗자 비웃음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우리는 비웃을 때 코에 힘을 주어 흥이라고 하죠. 설마 입에 힘주는 것이야 괜찮겠지 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입에 힘을 주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입을 쫙 벌려야 호탕한 웃음의 파한대소가 되고요.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야 아름답고 시원한 웃음이 됩니다. 웃음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의 의학적 효과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항스트레스 효과.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개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항진시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교감신경의 항진을 상쇄시키고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내분비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웃음은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의 양을 줄이고 엔돌핀, 엔케팔린을 대량 분비시킵니다. 적대감, 분노 등을 누그러뜨리고 뇌에 쾌감을 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주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계속 웃어보세요. 아마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실성한 줄 알고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면역 기능 강화. 웃음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군대와도 같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면역력이 강해야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설사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병과 싸워 이겨내 회복이 빨라집니다. 웃음, 특히 입이 크게 벌어지는 호탕한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항체 생성 효과, 즉 면역력 증가 효과가 3일 이상 지속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다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을 찡그리면 하루 동안의 면역 기능이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모든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충분히 웃게 한 후 확인해 보니 면역 기능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류머티스 관절염이란 굉장히 아픈 병인데 웃는 동안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관절염 약보다 탁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명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은 의학계에서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웃음요법이 시행된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수백 가지 강장제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일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할지 모릅니다. 유산소 운동 효과. 또 웃으면 다량의 공기를 흡입해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웃을 때는 복근을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심장이 힘차게 뛰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실어나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에는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웃음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학적 효과 외에도 웃음은 대인관계의 윤활유 역할도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결과죠.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잘 대해줍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겐 호감이 가죠. 미소가 만연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신뢰감도 상승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유대감도 깊어지고 그 밝은 에너지는 주위로 잘 전이되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인간관계에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인계보다 미소계가 한 수 위입니다. 웃음은 다다익선,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면 피드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은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순간에도 웃음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견딜 힘을 주는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또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까지 증가시키죠. 웃음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진통제고 어떤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인 셈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 뇌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웃는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속 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웃어보면 어떨까요? 덧붙이자면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평균 14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수치는 서양인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7번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음을 잃고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 웃었나요? 지금 내가 짓는 얼굴 표정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싶습니까? 로젠탈 효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역으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이 나에게 힘이 되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성공 원리를 집대성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비롯해 수많은 성공학 책을 저술한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온 힐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대장간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의 내면에 잠든 그의 능력을 일깨워 주었던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동네 골칫거리였던 힐의 재능과 장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힐에게 이렇게 자주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가장 활동적인 아이일 뿐이야. 네가 아직 뚜렷한 관심사와 목표가 없어서 주변에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재능이 많은 아이란다.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을 볼 줄 알거든. 이 말을 듣고 자란 힐은 작가라는 목표가 생겼고 새어머니의 말이 평생토록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어떤 어려움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새어머니의 말이 그에게 자기 실현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젠탈 교수로부터 만들어진 용어로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명한 이 실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교생에게 지능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20%를 뽑아 담임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으므로 학업 성취도가 높고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짓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결과를 들은 담임 선생님은 해당 아이들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했죠. 그러자 8개월 후 놀랍게도 무작위로 선택된 20%의 학생들이 지능지수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로젠탈 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 대해 평가하는 화면을 녹화한 비디오를 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소리를 제거해 실제 말소리는 듣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거의 정확히 맞힐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꼭 말이 아니라 눈빛, 손짓 등 비언어적 요소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젠탈 교수는 실험을 통해 타인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긍정적 기대는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의 부응 심리와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내어 자기 실현의 예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와 반대로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학생은 실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현상을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 수준이 낮을 때 상대방도 노력을 하지 않고 이는 결국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와 골렘 효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수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두 가지 태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긍정적인 어머니는 앞으로 1년을 더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하면 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이도 자신감이 늘고 심리적 안정감이 들면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어머니는 1년을 또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는 아이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 진료실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 환자분이 자신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본인이 100일 기도를 갈지 말지를 제게 물어봅니다. 제가 100일 기도를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에 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 환자분은 앞에서 말한 아이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유형이었거든요. 100일 기도를 가니 환자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가니 집에서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 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었을 거예요. 또 100일 기도가 로젠탈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죠. 물론 100일 기도의 효험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각설하고 칭찬도 들어보고 긍정적 기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목표를 이루려는 담대한 용기와 실천으로 끝내 자기 실현을 이루어내죠. 특히 어렸을 때 아이에게 절대적인 인간관계인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자녀에게 보내는 언어의 내용과 제스처, 목소리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대가 아이가 미래에 이룰 자기 실현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로젠탈 효과는 과학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긍정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를 잘 처리하는 방법.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이 시대 불교계 스승으로 쌍벽을 이루는 지금은 열반하신 틱나탄 스님은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며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 했습니다. 스님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며 화가 나면 먼저 화를 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라고 말했죠. 화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도 화를 내므로써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틱나탄 스님은 화를 억지로 참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신체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것은 웃고 우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화를 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왜 화를 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오직 화를 배출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화를 내는 것이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지 않되 화가 난 진짜 이유를 자각하고 스스로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울고 있는 아이처럼 화를 보듬고 달래야 하며 감자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를 당장 분출하기보다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늦다고 화를 내고 빨리 내려가면 어지럽다고 투덜거립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행렬이 길면 왜 계산대를 더 열지 않냐고 화를 내고 앞차의 운전자가 조금만 꾸물거리면 운전을 못한다고 화를 내고 자동 판매기가 고장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냅니다. 곳곳에 화를 낼 거리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화나는 일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건 마치 자신의 목숨을 서서히 잃기 위해 비소와 같은 독약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를 독약에 비유하다니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나요? 화를 내는 것이 진짜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안 좋은지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숨을 냉각시킨 뒤에 그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단 몇 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낼 때 진짜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화를 한 번, 두 번 내다가 보면 더 자주 폭발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화를 자주 강하게 낼수록 하늘나라 구경을 서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짧게,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다고 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몇 년씩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갈피를 못 잡고 제멋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이 대량 방출되어 교감신경만을 자극시키거나 또 만성적인 코티솔의 과다 분비로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서 심장, 신장, 위장 등 여러 내장기관에 탈이 날 수 있죠. 탈이 나는 부위는 각자의 체질적 취약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장기에 무리하게 부하가 걸리면 마침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 류머티즘 등 현대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습관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를 화로 반응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학적으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더 심하다고 하죠. 화를 잘 내다 보니 자연히 남들과 쉽게 싸우고 열받아서 술과 담배가 늘고 안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압하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건 소장품이 되긴커녕 화병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산처럼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죠. 아무리 큰 댐이라도 비를 계속 가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댐이 터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몸의 어딘가가 아픈 화병의 증상으로 터질 수도 있고 화를 잘 내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도 갑자기 화를 내는 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화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당장 표출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가? 혹시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괜히 스스로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는지 돌아봅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려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짜증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짜증을 낸 나의 태도가 적절했나 돌아보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짜증을 내지 않고 줄의 끝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현명한 대처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화를 평가하고 화를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 화가 난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단계,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2단계,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3단계, 내가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는지. 화난다고 돌을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픕니다. 화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정신도 신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일로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매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커다란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똑같은 화면이라도 보는 이의 눈높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죠. 관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지옥 같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꼴은 도대체 뭔가? 또 다른 부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이 태어난 조국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와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자주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에서 한 주부가 주말마다 사냥, 낚시, 골프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남편을 팔겠다는 광고를 내죠.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는 덤으로 드림.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남편 말고 낚시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만 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미망인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고 어느 주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합니다. 남편이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이 주부의 불만쯤이야 행복한 비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주부처럼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생활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 란 표현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는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너무 서툴고 인색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부부이기에, 가족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면역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줄이고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며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불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감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야 상대적인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평소엔 누굴 닮아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공부를 못하는지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이죠.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의 이웃, 물건을 배송해주는 택배기사, 동네 가게의 점원들, 직장의 동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공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봄에는 꽃이 핌에 감사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함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풍성하게 연그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이면 추운 땅 밑에서 앙상한 가지를 위해 수액을 밀어올리는 뿌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 감사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만족의 기준을 조금 낮춰보세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몸과 마음도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오드리 헵번. 그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아한 매력을 지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아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오드리 헵번처럼 이 책에서 아름답게 나이 드는 오드리 헵번의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 듦을 거부하지 않기. 오드리가 세상을 떠난 후 뉴욕타임스는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잘 담았다. 데뷔하고 40년이 지난 오드리 헵번의 얼굴은 햇볕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우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는 약간의 주름을 보였고 눈가에는 좀 더 많은 주름이 있었으며 날카롭던 턱선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풍만해 보이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처럼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63살. 그 나이처럼 보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녀가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머물렀다면 우리 모두에게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신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하죠. 평생 18살로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늘어난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받을 충격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었으면 해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젊어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있죠. 어릴 때 항상 따라다니던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 지금도 20살이라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나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느라 항상 분주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밖에서 찾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지금처럼 스위스에 있는 내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쉬지도 못할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 찾기. 오드리 스타일은 그 자체로 발전한 것과 동시에 기존 패션을 부정하고 재해석했다. 심지어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조차도 그녀를 모델로 삼았다. 오드리의 옷은 디자이너와 그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철학의 산물이었다. 발렌시아가가 시작했고 지방시가 완성한 오드리 스타일은 세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드리는 양보다는 질이 좋은 옷으로 옷장을 채웠다. 그녀의 옷은 매우 심플했다. 블랙 드레스, 화이트 블라우스, 세련된 정장 등. 그녀는 최신 유행하는 옷이 최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심플한 옷을 가장 좋아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오드리 같은 옷을 살 시간이 없었어요. 중요한 저녁 식사에 입을 드레스가 2벌 있었고 바지가 2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의 간극은 엄청났어요. 발렌시아가는 우아함의 비밀은 심플이라고 말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내가 지방시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장식이 없는 옷, 모든 불필요함을 제거한 옷이 좋아요. 프릴 장식을 빼고 리본 장식을 빼고 이것저것을 다 빼고 나면 옷의 진짜 라인을 볼 수 있어요. 지방시의 옷은 낡아서 해질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아한 옷이에요. 오드리가 질적인 부분을 절약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녀가 셔츠를 입었다면 그것은 매우 질 좋은 셔츠였어요. 오드리는 특히 간결하고 심플한 걸 좋아했는데 옷뿐만 아니라 정원을 가꾸든 요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심플함을 추구했어요. 자연스러움이 주는 큰 가치를 잊지 않기. 오드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아름다움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전 세계 여성들은 오드리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오드리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식이요법은 하는지, 사용하는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사실 오드리에게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었다. 오드리는 그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식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그 밖의 관리법에 대해 최대한 편안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노예가 되거든요. 누군가가 해서 좋다는 방법을 모두 다 따라하면 좋은 피부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사람은 못 될지 몰라요. 난 스스로 규칙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위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걷기를 좋아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려고 해요. 그리고 푹 자려고 노력해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고 나면 행복하거든요. 만약 전날 밤에 잘 못 자면 낮잠을 자요.
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별다른 규칙 없이 쉽게 살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내버려둬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오드리는 몇 차례의 임신과 유산으로 심신이 모두 약해져 있었다. 170cm가 넘는 키에 50kg도 채 안 되는 몸무게였다. 오드리는 집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먹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었고 소스는 적게 하되 단백질은 충분하게 먹었다. 단백질은 춤을 추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먹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담이 되어 조금씩 줄였다.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았다. 건강한 선택과 좋은 유전자가 그녀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마른 몸매를 유지하도록 해주었을 뿐. 오드리는 실제로 충분하게 잘 먹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있다면 고작 스테이크가 덜 익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주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짓은 하지 못할 거예요. 자연과 가까이 하기. 오드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태양이 떠올라 대기가 따뜻하게 데워질 무렵이면 언제나 정원에 나가 맑고 상쾌한 스위스의 아침 공기를 마시곤 했다. 오드리는 정원의 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에미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계의 정원이었는데 거기서 오드리는 꽃의 비밀스러운 생명의 리듬과 자연의 다양한 언어를 습득했다. 그러나 오드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의 집 정원이었다. 그녀의 집이 성스러운 사원이었다면 그녀의 정원은 재단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초록빛 자연에 항상 감사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과일 나무가 가득하고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나만의 정원을 갖는 것이요. 아이들과 꽃, 내겐 그게 인생 그 자체였고 삶의 의미였어요. 언제나 희망하기. 오드리가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의 꿈은 안나 파블로바 같은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오드리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배웠다. 그녀는 동생과 나무 타기를 하며 놀거나 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녀도 평범한 우리처럼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역시나 우리처럼 그 바람을 쉽게 이루지는 못했다. 오드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누군가는 인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어려움을 모두 겪었다. 실망, 좌절, 고민, 텅 빈 잔고,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경험했다. 바로 하루아침에 성공과 명예, 유산, 영화 제작자의 3등이다. 이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이에 이루어냈다. 삶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어떤 일을 겪든 언제나 반짝거렸고 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을 그녀는 끝까지 잊지 않았다. 인생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그저 물리적인 시간일 뿐이에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은 잊고서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라는 말만 외치며 존재했다는 것을요. 하루를 골라서
그날을 끝까지 완벽하게 즐겨봐요. 그 하루 속 모든 시간 동안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줘요. 미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 내일 당장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는 운이 좋았을 때의 기쁨, 흥분, 그리고 그 가치를 떠올릴 거예요. 물론 아이를 잃고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일처럼 슬픈 일도 있었지만 기뻤던 순간들만 떠올려도 충분해요. 그 기억만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오드리는 여러 해 동안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와 그녀를 스크린에서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스스로 영화계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녀는 꾸준히 노력했다. 5번째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를 촬영할 때의 일이다. 당시 오드리는 이제 막 7살이 된 아들 숀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곧 결심을 실천에 옮겼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일을 겪으며 이혼을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으며 둘째 아들 루카를 낳았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할리우드를 떠났다.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스크린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고 그 결정은 그녀가 평생 한 일 중 최고의 결정이었다. 살면서 가장 끔찍한 일은 내가 놓친 좋은 기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예요. 먼 훗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출연했던 영화는 생각이 나는데 나의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즐겁고 신나고 보람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회는 그때 한 번뿐이라는 걸요. 내가 바라는 최고의 삶은 행복한 일과 행복한 인생의 조화예요. 단 한 가지 내가 두려웠던 것은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저 영화만 남는 것이었어요. 일은 언제까지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테니까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오드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상처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깊게 파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전쟁을 겪으며 자랐다. 그런데도 오드리는 사랑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의심 없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다. 유산과 실패한 결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오드리가 맡은 배역도 마찬가지였다. 사브리나에서 내가 연기했던 사브리나 페어차일드는 동화 속에 사는 몽상가였어요. 낭만적이고 구제불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꾼이었어요. 나처럼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질게 뻔하거든요. 나는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낭만을 빼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나요? 함께 할 땐 언제나 행복하기. 같은 웃음이라도 비웃음은 비열한 것이지만 함께 웃는 웃음은 마술과 같다. 특히 오드리와 함께라면 더 특별한 마술이 된다. 잘 웃는 사람은 친구를 빨리 만든다. 그녀의 유머 감각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사람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녀의 마법이었다.
최악의 상황일 때도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농담을 던지곤 했다. 나는 날 웃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웃음이에요. 웃음은 많은 질병을 치료해주죠.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혼자만의 고독 즐기기. 오드리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래서 어린 시절 오드리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곁에 없었고 어머니는 엄격했으며 한창 전쟁 중이던 시절이었다. 오드리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보다 책을 읽고 오래 산책하며 음악을 듣고 꽃을 가꾸는 걸 더 좋아했다. 그녀는 고요함에서 고독을 느꼈고 그걸 좋아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오드리는 외톨이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파티나 저녁 모임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즐겼다.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오드리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시련이나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알았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정말 행복해요. 그게 바로 내가 재충전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유년기는 아주 짧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평범한 10대 소녀의 즐거움은 찰나였고 안전함도 느끼지 못했죠. 이런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 된 게 그렇게 놀라울 일인가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혼자 외출하는 걸 좋아하고 강아지랑 오래도록 산책하며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사랑해요. 혼자 있는 것으로 나는 에너지를 재충전해요. 대중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혼자 있으면 뭐든지 무섭게 느껴지죠. 다행스럽게도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세상을 넓혀줄 취미 만들기. 어린 시절 오드리는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 요한나 슈피리의 하이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이었다. 독서는 오드리에게 가장 중요한 취미였다. 그녀가 처음 안내의 일기를 읽었을 때는 이미 어른이었다. 다락방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안내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도시의 황폐화와 인간의 고통으로 변형된 정신에 대해 썼다. 안내와 오드리 모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겨우 10살이었다. 그 일은 네덜란드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녀가 책에서 묘사한 일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건 그냥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소녀가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폐쇄공포증을 표현하지만 자연에 대한 경외, 인류에 대한 의식, 인생에 대한 사랑을 통해 그것을 극복했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멀리 있어서 잘 알지 못해요. 겪어보지 못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근심하죠. 하지만 나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직접 보았고 느꼈고 들었어요.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펼쳐요.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는 기분이 들어요. 책은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소소하고 단순하게 살기. 집에서 오드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집중했다.
그게 쇼핑이든 요리든 독서든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게 오드리가 사는 방식이었다. 그녀와 같은 감성을 지닌 그녀의 최고 동반자 로버트 월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 중 몇몇은 우리더러 사회성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워져요. 강아지와 포도밭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친구들과 모여 수영을 하거나 우리 둘이 수영을 하죠. 그게 그녀가 가장 원하는 즐거움이었어요. 오드리에게 인생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삶은 박물관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본 것을 확실히 흡수하고 생각하고 책을 찾아보며 진짜로 기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한 번에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고 오롯한 내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장미정원과 과수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주로 잼과 젤리를 만들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오드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받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했다.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주변에 사랑을 베풀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는 헌신적이고 세심하게 마음을 썼다. 친구로서는 의리 있고 친절했으며 여배우로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오드리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너그러움을 가르쳤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드리는 그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애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고, 말을 갖고 싶어 하고, 아기를 안고 싶어 하죠. 나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삶이 끝난 순간이에요. 더 이상 뭔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늙었다는 생각이 들고 끝이 안 보인다고 느껴지죠. 외로움은 고독과 달라요. 나는 고독을 좋아하지만 외로움은 아니에요. 외로움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노화나 죽음, 외로움이나 애정결핍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고 싶은 건 살면서 느끼는 애정, 외로움, 그리고 놓친 것들의 균형 같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기. 오드리의 경력은 예술을 창조하는 데 쓰였고 그녀의 인기는 인류애를 창조하는 데 쓰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 우아하고 연약한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는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열성적인 아내로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친구로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고 좋아했다. 그녀가 59살이 되던 해, 오드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고 뭔가를 결심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치인과 구호활동가를 만났고 모든 인류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